소왕마로 오늘 부르겠습니다. 양지열. 어제 제가 이미 어제 중앙마로 해주기로 했다가 또 왜 갑자기 소항마로 하루 사이에 급하게 땜빵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냥 고정 코너니까. 야, 소왕마. 굳이 그런 거 가지고 싸우기 싫습니다. 이제.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제 사실은 그 2주의 핫한 법률적인 사안은 한번 정리를 하셨고 오늘은 어떤 사안으로 한번 해보실랍니까? 오늘 계속해서 문건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워가지고. 줄줄이. 근데 양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일부러 남겼다와 이거는 일부러 남겼긴 너무 양이 많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많다니 일부러 남긴 거 아니냐. 초반에 저도 의인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내부 고발이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의인이 이렇게 많이 의인이 계실 수는 없거든요. 또 그렇다고 한 사람이 각 실마다 돌아다니면서 남길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국가안보실에 상황실까지도 남겼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 아마 박홍계 의원께서 잘 정리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밖에서 들었거든요. 네. 오늘 저는 박홍계 의원님은 근데 의인이 있다고 보시는 쪽이고요. 계속해서 저는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저는 첫 번째 민정수석실에서 나왔을 땐 의인이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때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정무로 생각했는데. 가는 순간부터 이건 이상하다 하더니 어제 국가안보 상황실 안보실까지 나온 건 아니다라는 쪽으로 좀 돌았습니다. 예. 이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식당도 뒤져봐야 될 것 같고요. 연못도 파봐야 된다고 저는 물 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 비싼 침대 좀 뜯어보시죠. 어떻게 600만 원짜리? 예. 무슨 침대를 그렇게 비싼 걸 사가지고 쓸데없이 언론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건 조용히 경매 처분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돈으로 안 내니까요. 아니 그래도 그 뉴스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게 희화가 되는 것 자체가 좀 싫어요, 사실은 좀. 그렇죠. 전직 대통령의 침대가 희화된 건 처음입니다. 화제가 된 것 자체가 처음이고. 그리고 저는 당연히 그 침대 같은 건 이야기가 새고 있는데 다른 대로 침대 같은 거는 그 청와대에서 구매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구매해 왔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김정수 여사가 본인 카드로 했다고.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인사를 하시면서 측근을 앉히질 않는 바람에 대놓고 그 누구시죠? 임명되자마자 전셋집 들어와서 사는 걸로 생각하고 나중에 나갈 때 빈소로 나가라 이렇게 고언을 해놓으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마음대로 사시겠어요? 아니 그래도 공간에 들어가면 침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침대가 또 되게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왜 하냐면 침대의 사용 연한을 9년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상 단임제잖아요. 5년밖에 못 사는데 청와대에서 그걸 9년으로 해놓은 거야. 그 연한으로 따지면 무조건 전임 대통령 침대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써야 된다는 심지어는 얘기인데 3대 대통령이 잘 수도 있겠습니다. 탄핵이 돼버릴 경우에는 아니 그게 아니라 임기 2년째 만약에 샀어요. 그렇죠. 5년 지나고 또 2년.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최악인지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지금 9년 연한을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침대는 대통령 임기에 함께 한다고 하죠. 사용연한을. 지나치게 사적인 가구라서. 그러게요. 법을 좀 바꾸든지 뭐 매트리스라도 바꿔드리든지 하죠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결정했네요. 입법을 했네요 그 사이에. 대통령 침대는 대통령 임기와 함께한다. 예. 정리. 청와대는 참고해 주시고요. 예. 자, 오늘은 무슨 왜 이런 걸로 쿵짝을 맞아가지고 떠들고 있지? 오늘 국민의당 어제도 이제 김성호 그 당시 공명선거 추진 부단장이죠. 오늘 새벽에 귀가를 했어요. 거의 19시간 가까이. 이게 지금 뭐 원래 모든 사안이 그렇습니다만 한 1, 2주 크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나면 그 사안이 점점 잊혀지게 마련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끝난 줄 아는데 끝나지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이었죠.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되면서 거의 정점이 달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많은 또 그에 또 뭐 조금 전까지 저희도 이제 문건 얘기했다시피 큰 사건들이 계속 나오니까 좀 관심사에서 멀어졌는데. 방산비리 이런 거 나옵니다. 어제 이제 김성호 지난 선거 당시에 그 공명선거 추진 부단장 거의 19시간가량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원래 이분은 이제 그 당시에 왜 또 기자 출신이란 것까지 강조를 하시고. 한 번은
법조인 출신이고 예, 한 분은 검사. 예, 부장검사까지 하셨다가 변호인으로 변호사 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되셨고 한 분은 어제 조사받으신 분은 이제 기자 출신이고 기자와 검사가 힘을 합쳐서 공명선거를 추진하는 단을. 그러니까 그리고- 구성은 좋네요. 그리고 단장은 이용주 의원으로 검사 출신이고. 부장검사 출신이었고 예. 직전까지 검사를 하다가 현역 이제 의원이고. 현역 의원이셨고 근데 거의 19시간 마지막 2시간 가량은 본인의 이제 조서를 이제 살펴보는 대로 썼다라고 하지만 어제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을 만나서 한 얘기는 우리는 검증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분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이런 겁니다. 이제 정리를 쭉 하면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증거물을 만들어냈고 네. 녹취 파일하고 그거를 그 단독 범행이라고 계속하고 있고. 그거는 단독 범행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그것까지 공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것들을 자꾸만 계속해서 증거를 찾아와라. 또 제보자 안다면서 만나서 녹음해와라. 이런 그 식으로 언론 얘기를 보도에 했기 따르면 때문에 그 다음날 뭔가 잘못됐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을 하고 계속해서 유지를 했기 네, 때문에 네. 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증거가 만들어진 조작된 증거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발표했을 때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좀 전까지 말씀드렸던 국민의당 공영선거 추진단에서 김성호 당시 부단장이나 김인원 부단장이 야 이거 증거 제대로 된 거냐 확인해 봤냐라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물었어요. 확인했어요. 네, 들고 왔으니까. 그랬더니 100% 확실하다. 내가 여러 군데 제보도 확인해봤고 뭐 저기 복수의 관계자들을 확인했고 이런 것들을 확신을 시켜준 사람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준수 전 최고위원에게 이유미 씨는 나는 그런 식의 확신을 준 게 아니라 거꾸로 그 다음날 이게 사실상 제보자가 없는 것과 없는 거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문자도 보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는 거의 이제 유죄를 피해가기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그럼 어제 그럼 김성호 부단장은 왜 조사를 받았냐? 네. 그러면 김성호 부단장은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증거 조작은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냥 믿은 책임밖에 믿은 죄밖에 과연 없느냐. 믿은 죄밖에 없다고 봐야 되느냐? 법률적으로는 어떠냐. 이거죠. 아니면 그분도 이제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확인을 단순히 소홀한 거를 떠나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이제 알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난 이걸 해야겠다. 발표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라면 그걸 이제 이게 법률적으로 따지는 거죠. 미필적 고의라는 건데 김성호 그 수석부단장이 이게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까지 갔느냐. 그렇죠. 법률적으로 보면. 아니면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가 바로 코앞이고 4일 전이니까 코앞이고 촉박하고 지금 국면이 어려운 이 후보를 위해서 좀 미진하지만 갔느냐 이거를 그렇죠. 판단해 보겠다는 그걸 거죠. 판단한 거죠. 네. 이제 어제 조사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한 얘기는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녹취 내용도 꼼꼼하게 검토를 해봤고 본인으로서는 의심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제보자의 이메일 같은 경우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제보자라고 한 사람의 이메일이 맞는 걸로 인터넷 검색 결과가 나오더라. 네. 저도 그래서 제 이메일을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이메일은 나옵니다. 양결이라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대단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언론에는 이메일 검색한 것만 나오고 있지만 다른 부분도 본인이 이제 충분히 검증 과정을 거쳤다라는 설명까지 하셨는데 그게 뭔지까지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과연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느냐라는 것을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결국엔 대법원에서 판례를 비춰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좀 까다롭게 따지긴 해요. 이게 그럼 어떤 식으로 따지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내용 자체를 봤을 때 그리고 정을 얼마나 구체적이었느냐. 그리고 그거를 확인해 줄 만한 주변에 다른 자료들도 또 있었느냐라는 걸 보는 거고 그런 것을 과연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학력이나 경력이라든가 사회적 지위 또 그거를 봤던 시점 사회적인 파급 효과 어렵네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나하나 다 짜지는 거예요. 제가 근데- 보기에는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네. 성향에 따라 크게 갈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만큼 이게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이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그렇죠. 경우거든요. 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는 그때 당시 어떻게 봤냐면 뭐 인터뷰라든가 예. 뭐 영상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회사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충분히 있는데. 그리고 사무실에서 인터뷰한 내 것도 회사라는 있었고. 얘기 동영상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믿은 걸로도 이거는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그 굉장히 그것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났지 네,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그래서 실형까지 이제 1년 복역을 갔잖아요. 하셨던 그런 경우이기 그 때문에 경우에 비추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어려운 거라고 근데 볼수 정봉주 있고. 전 의원의 그 판결이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판사가 어떤 성향이냐는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너무나 이때 정치인 판단을- 정봉주 전 의원은 이제 보복을 당했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이제 더군다나 사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지금 BBK 네. 사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본인도 이제 억울하다고 김경주 씨도 다시 이제 법적 소송을 할지도 모른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너무 간 사안인데 그만큼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는 거고 이런 거를 또 규범적 판단을 한다는 법원에서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그 사람이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 현재 과학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봤을 때 일반인이라면 이 정도 상황이면 알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플러스 거기에 그 행동을 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김성호 단장 개인은 어떻게 봤을까. 두 개를 겹쳐놓고 봐서 판단을 한다는 건데 이것도 참 어렵죠. 말하면서 저도 어렵네요. 저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양측이 어떤 증인을 불러오고 그리고 판사가 어떤 성향인가에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저한테 충분히 검증된 거냐 이때 이 단장 그 공명선거 추진단에 충분히 검증된 거냐 묻는다면 저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제보를 받았을 때 결국은 그 제보를 잘못 터뜨렸을 때 반작용으로 소송을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잘못 터뜨리면 그러니까 잘못 터뜨려 소송을 당했다보다 제대로 터뜨렸는데도 5천 살인 사건의 문제 제기를 제대로 했는데도 몇 년을 고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의 하자도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사자하고 통화를 못했거나 당사자가 하다못해 어디 사는지 예. 당사자하고 어떤 관계인지 당사자가 뭐 이메일로 뭐라고 그랬는지 기본 접촉이 없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제보자를 확인을 시켜달라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물어봤더니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 사람이 직접 통화를 원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제보를 안 하겠다고 했다. 그 말을 했거든요. 상관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럼- 가야 되는 겁니다. 통화를 안 하면 좋아. 그러면 가서 만나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그러면 거예요.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그러면 김성호 부단장 입장에서 이준서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준서 최고위원을 믿을 만한 사람이었느냐 평소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그거는 예. 이렇게 이론적인 거고요. 실제 아 겪어본 바에 따라 이런 제보를 다룰 때는 중간에 누가 해줬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그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의지가 있는 거란 말이죠. 전화는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사람을 보내거나 어디서 만나자고 하거나 따로.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양면성이 가진 게 그때 당시 폭로했던 게 5월 5일이었잖아요. 네. 대선이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다소 무리해서라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박할 시간 없이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잘못이다고 볼 것이냐. 이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말 양쪽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론이 아니라 진짜 제보를 많이 다룬 기자나 이런 사람 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제보를 많이 다룬 사람을 증인으로 누가 데려오느냐에 따라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왜냐하면 상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 정도면 이메일 확인하면 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법이론상으로만 알고 이제 실제 겪어보지는 저는 않아서. 그에다가는 되치기로 큰일 난다는 거를 정치권에서는 다들 알아요. 아, 그래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어쨌든 플러스 오늘 이제 김성호 단장은 귀가를 했고 일단은 그러면 앞으로 남은 건 이제 당시에 단장이었던 이용주 현역 의원까지도 조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피의자 전환을 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모르는 거죠. 어차피. 네. 네. 이용주 의원에서 만약에 피의자 전환을 안 하고 참고인으로 끝나면 이 사건은 사실상 끝난다고 봐야 되죠. 더 이상 올라가진 않는다고.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죠. 사실 네. 이용주 의원이 그때 최종 어쨌든 현장에서의 결정자였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일단 최고위원이라든가 당시 어쨌든 당의 공식
그 직함 부단장이었으니까 그 정도에서 형사처벌 단계는 끝난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이용주 의원이 피의자 전환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 사안이 어디서 끝이 나느냐가 판가름 될 것 같다. 오늘의 포인트고요. 제보자는 꼭 만나야 된다는 것은 제보자는 제 얘기가 아니라 네. 경험자로서 전문 피해자로서 안 온다고 하면 가면 되거든요. 공장장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안 믿는 사람 누군가를 보내든가 직접 가는 게 그러면 하나 배웠습니다 오늘 제가. 해외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해외도 찾아가서 만나는데요. 굳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냥 소확만 하겠습니다. 저 다음 주에 오는 거죠 이제. 내일은 또 안 와도 되죠. 2주 연속으로 왔기 때문에 다음 주를 건드셔도 돼요. 양지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불친절한 AS. 역시 노회찬 대표님 관련해서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슬리퍼와 스레빠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다. 슬리퍼는 신고 다니고 스레빠는 끌고 다녀야 한다. 제 머릿속에 슬리퍼는 헝겊으로 실내에서 주로 신고요. 스레빠는 합성 수치로 만들어가지고 밖에서 주로. 그리고 허리가 절단돼야 됩니다. 슬리퍼는. 그리고 러닝 셔츠가 아니라 난닝구를 입고 이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네. 난닝 혹은 트레이닝복이 아니라 추리닝을 입어야 하고요. 네. 역시 노회찬 대표님 문자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멀리서 듣나. 월장원 노리는 페루. 예. 페루 트루히오. 애청자 신채연입니다. 그러나 내일 출발합니다. 내일 출발해서 아홉 사람을 거쳐서 귀국한 예정이 나왔네요. 안타깝네요. 저희가 연결해 보려고 그랬는데 탈락되시겠습니다. 휴스턴 김모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침대 박사모 카페에 경매하면 어떨까요? 예. 거울방에 거울도 조각을 내 손거울로 만들어 팔고 그것이 바로 창조경제 아닙니까? 예. 재미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과학과 시사가 세계 최초로 만난 시간을 벌써 9개월여 가까이 끌고 오고 있는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율이 한 7, 8할은 돼요. 네, 굉장한 거죠. 예,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7, 8할이면 뭐 4할만 돼도 스윗하잔데. 근데 지난주에는 삼진 아웃을 나가셨죠. 예, 뭐 베이브루스도 간혹 삼진을 당하곤 했죠. 자,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은 철저하게 과학, 의학 관련된 얘기를 좀 진지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과학만 해보자. 네. 예. 일단 왜냐면 저희가 첫 시간은 외계인으로 시작했고요. 한 두세 번 그렇게 하다가요. 네, 외계인 하다가 갑자기 국정농단 시타가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촛불을 과연 끌 수 있냐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안드로메다라고 가가지고 아직 안 돌아가고 있었는데 네. 다시 과학으로 돌아가겠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상식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여름철이고 하니까 또 다이어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 한 분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K모 당의 오모 후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 실명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대선까지 출마하신 분인데 그렇죠. 실명을 얘기할 수 있죠. 기호 7번 경제애국당의 오영국 후보입니다. 경제애국당은 생각납니다. 네. 참 재밌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공약 혹시 생각나세요? 공약까지는 보지 않아서 경제애국당에서 멈췄어요. 네. 공약 중에 인류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큰 걸 놓쳤네요. 이런. 그러니까 그때 너무 진지하게 반응하시느라 이런 걸 놓치셨던 것 같아요. 경제애국당에서 그러고 그냥 넘어왔는데. 네. 그 다음에 1300만 일자리 창출. 그거야 뭐. 좋은 근데 의지죠. 그 중에 이분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만 430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예. 430만 명이면
유럽의 중소국가 한 나라 인구 정도 되거든요. 한 나라 전체다. 네. 현재는 직원이 1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직원이 10여 명인데 본인 회사에 430만 명을 지지시킨다고요? 예.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800만 명의 지지 세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드러나지 않는. 근데 대선 결과는 역대 대선 최저 득표 6,040표. 6,040표도 신기합니다. 이런 기록을 세우신 분입니다. 어떻게 6,040표가 나왔을까요? 그냥 뭐 동문, 동창, 친척. 아무리 이렇게. 그래도 그렇죠. 네. 그런데 친척이 6,000명이나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또 재밌어서 이제 찍어준 분들도 있으시고 사실 그 인류 옛날 구원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공약 실현은 없나요? 주로 이제 돈으로 하신다는 것 같아요. 인류 구원을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뭘 하시는 분인가 하면 예. 바로 그 인류의 적 숙변을 제거하는 장치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숙변을 인류의 적으로 선정했어요? 네. 이분 주장에 따르면요. 이분이 그 숙변 제거 장치가 한 세트에 100만 원씩 하거든요. 아, 이분이 개발했군요. 예, 개발해서 판매를 하시는데 이분의 회사가 숙변 제거기 개발해서 예. 판매하는 회사예요? 하하그룹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숙변 제거기라는 건 어떻게 장에서 일단 장으로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샤워기 비슷한 건데 네. 그 삐죽하게 튀어나와서 장에다 쑤셔 넣습니다. 그다음에 물을 안에다 뿜어내는 기구예요. 동영상을 보시면 자세한 그 작동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건 의사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기기 개발하신 분이고 네. 숙변이 인류의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네, 또 그래서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숙변을 제거하는 이 기계 생명 연장을 위한 노력이라고 얘기하시죠. 숙변 제거. 네. 이 한 세트에 100만 원 하는 숙변 제거 장치를 전 세계인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 최소 70억 개를 팔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럼 총 매출이 7천조 원이 됩니다. 100만 원 네. 짜리를 75억에 팔면 7천조 원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계산은 정확하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재원 확보도 가능하고 네. 그렇게 거대한 스케일을 바탕으로 대통령에 출마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대선에서도 중요 이슈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등장했던 이 숙변. 아, 이건 정말 저희는 과거에 허경영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여러 차례 주목받고 있는데 이분은 큰 공약을 세우셨는데 주목을 못 받았네, 안타깝게. 대선이 너무 진지하게 진행됐던 나머지 그러니까요. 예. 이게 사자 토론만 하는 바람에 우리가 좀 놓친 부분이 예. 있습니다. 오자 토론이군요, 참. 오자 토론만 하는 네. 바람에. 이 숙변이란 건 다들 아시겠지만 장의 주름 사이에 끼어서 배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변의 찌꺼기들이죠. 그렇게들 그렇게들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네. 숙변 제거용 어쩌고저쩌고 숙변 제거합니다 이런 거 약물도 있죠.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독소와 가스를 뿜어낸다는 건데 그래서 뭐 이제 장 청소를 이렇게 딱 해주면 숙변이 제거되면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피부도 나쁘게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뭐 대장암, 당뇨, 동맥경화, 면역질환 등 온갖 병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광고도 봤어요. 집을 팔아서라도 숙변부터 제거해라. 라는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숙변부터 제거해라. 그렇게 중요하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렇게 중요하고도 위험한 건강의 적 숙변 그 정체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숙변이라는 건 어떤 말씀하실 그 얘기 하실 것 같은데. 예, 숙변의 정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걸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숙변이라는 건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장의 주름 사이에는 찌꺼기가 늘러붙을 수가 없고요. 네. 여기는 점액질로 항상 미끈미끈하기 때문에 뭐가 말라붙는다는 게 불가능하고요. 네.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장이 고장난 거기 때문에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숙변 같은 게 붙어 있으면 바로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대장 내시경 가끔 하잖아요. 네. 이거 할 때 일단 장 세척을 하거든요. 네. 그럼 아주 장이 깨끗해지고 숙변 같은 건 안 나오고요. 네. 대장 내시경으로 들어보면 장은 깨끗하게 매끈매끈하지 숙변 없습니다. 물증이 다 있다라는 거. 네. 아니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장의 연동 운동이 네. 있고 뭐 그리고 주름이 무슨 그 그랜드 캐년도 아니고 거기에 뭐 낀다든가 네. 그게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그게 뭐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간 끼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도저히. 말도 안 되죠. 예. 근데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요. 단어 자체가 존재하니까요. 네네. 그 물체 그게 없으면 그 단어가 없어야 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단어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 숙변 제거 식품 같은 걸 먹으면 변이 좀 많이 나오긴 해요. 네. 그래서 숙변이 제거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나온 게 뭐냐? 그냥 대변입니다. 아니, 원래 숙변 제거제가 수분하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대변이 묽고 커져요. 그래서 뭐가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아유, 더럽네요. 정말. 네. 의학이니까요. 그 때로는 숙변 제거 식품 먹고 굶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디톡스를 얘기하면서. 근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뭐가 나와요. 시커멓게. 네. 그럼 이건 뭐냐? 이것도 그냥 대변이에요. 원래 대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음식 찌꺼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대장균 시체하고 내장의 상피세포 같은 게 배출되는 게 30%나 됩니다. 대변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먹은 건 없으니까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것만 나오니까 마치 오래된 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숙변 제거 식품 용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변비 치료제나 관장 기구예요. 근데 그렇게 팔면 되는데 숙변 제거와 건강을 위한다고 굉장히 비싸게 파는 게 마케팅으로 개발된 논리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숙변이 너무 흔하고 또 오래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의심을 안 하게 되고 한편 이제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개념이냐 그렇게 단어를 생각이 되잖아요. 없애버렸는데. 네. 이게 느낌상으로는 뭐 한의학에서 온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뜻밖에도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고대 이집트요? 네. 그래서 20세기 초까지도 서양의 개념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양적 개념이 아니고 서양적 개념이고요. 그게 이제 아마 사람들이 신체 구조, 그러니까 신체 내부의 장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모를 때. 그렇죠. 누구나 이제 어떨 땐 잔면감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하고 연결해서 틀림없이 뭔가 남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찌꺼기가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그런 네. 개념이 탄생했군요. 그래서 한 3, 4천 년 된 개념인데 100년 전에 서양의학에서 이제 관찰을 하면서 폐기가 이미 됐습니다. 해보니까 예.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거. 안 없어요. 예, 다 대변이구나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에만 이상하게 살아남아서 활개를 치고 있는 상태고요. 그거는 뭐 다이어트 식품이나 이런 거 연결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 원래 외국계 들어오면 그게 굉장히 더 큰 힘으로 뭐 여러 가지 사상이든 종교든 더 크고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쨌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었지만 한편에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면 되살아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숙변 개념이 아직까지도 살아나고 있다. 이거 좀 없애자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7번 후보님은 네. 관장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다가 실패하신 후보였던 것으로 몰랐네요. 몰라뵀습니다. 자, 원정우 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원준이었습니다. 안녕.
공약 혹시 생각나세요? 공약까지는 보지 않았어. 경제 애국당에서 멈췄어요. 네. 공약 중에 인류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큰 걸 놓쳤네요. 이런. 그러니까 그때 너무 진지하게 반응하시느라 이런 걸 놓치셨던 것 같아요. 경제 애국당에서 그러고 그냥 넘어왔는데. 네. 그 다음에 1300만 일자리 창출. 그거야 뭐. 좋은 근데 의지죠. 그 중에 이분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만 430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예. 430만 명이면 유럽의 중소국가 한 나라 인구 정도 되거든요. 한 나라 전체 다. 네. 현재는 직원이 1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직원이 10여 명인데 본인 회사에 430만 명을 지지시킨다고요? 예.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800만 명의 지지 세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드러나지 않는. 근데 대선 결과는 역대 대선 최저 득표 6,040표. 6,040표도 네, 신기합니다. 이런 기록을 세우신 분입니다. 어떻게 6,040표가 나왔을까요? 그냥 뭐 동문, 동창, 친척. 아무리 이렇게. 그래도 그렇죠. 네. 그런데 친척이 6,000명이나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또 재밌어서 이제 찍어준 분들도 있으시고 사실 그 인류 옛날 구원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공약 실현은 없나요? 주로 이제 돈으로 하신다는 것 같아요. 인류 구원을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뭘 하시는 분인가 하면 예. 바로 그 인류의 적 숙변을 제거하는 장치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숙변을 인류의 적으로 선정했어요? 네. 이분 주장에 따르면요. 이분이 그 숙변 제거 장치가 한 세트에 100만 원씩 하거든요. 이분이 개발했군요. 예, 개발해서 판매를 하시는데 이분의 회사가 숙변 제거기 개발해서 예. 판매하는 회사예요? 하하그룹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숙변 제거기라는 건 어떻게 장에서 일단 장으로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샤워기 비슷한 건데 네. 그 삐죽하게 튀어나와서 장에다 쑤셔 넣습니다. 그다음에 물을 안에다 뿜어내는 기구예요. 그 동영상을 보시면 자세한 그 작동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건 의사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기기 개발하신 분이고 네. 숙변이 인류의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네, 또 그래서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 숙변을 제거하는 기계. 생명 연장을 위한 노력이라고 얘기하시죠. 숙변 제거. 네. 이 한 세트에 100만 원 하는 숙변 제거 장치를 전 세계인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 최소 70억 개를 팔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총 매출이 7천조 원이 됩니다. 100만 원. 네. 짜리를 75억에 팔면 7천조 원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계산은 정확하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재원 확보도 가능하고 네. 그렇게 거대한 스케일을 바탕으로 대통령에 출마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대선에서도 중요 이슈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등장했던 이 숙변. 이건 정말 저희는 과거에 허경영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여러 차례 주목받고 있는데 이분은 큰 공약을 세우셨는데 주목을 못 받았네 안타깝게. 대선이 너무 진지하게 진행됐던 나머지 그러니까요. 예. 사자 토론만 하는 바람에 우리가 좀 놓친 부분이 예. 있습니다. 오자 토론이군요, 참호. 오자 토론만 하는 네. 바람에. 이 숙변이란 건 다들 아시겠지만 장의 주름 사이에 끼어서 배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변의 찌꺼기들이죠. 그렇게들 그렇게들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네. 숙변 제거용 어쩌고저쩌고 숙변 제거합니다 이런 거 약물도 있죠.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독소와 가스를 뿜어낸다는 건데 그래서 뭐 이제 장 청소를 이렇게 딱 해주면 숙변이 제거되면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피부도 나쁘게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뭐 대장암, 당뇨, 동맥경화, 면역질환 등 온갖 병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광고도 봤어요. 집을 팔아서라도 숙변부터 제거해라. 라는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숙변부터 제거해라. 그렇게 중요하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렇게 중요하고도 위험한 건강의 적 숙변 그 정체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숙변이라는 건 어떤 말씀하시고 그 얘기 하실 것 같은데. 예, 숙변의 정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걸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숙변이라는 건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장의 주름 사이에는 찌꺼기가 늘러붙을 수가 없고요. 네. 여기는 점액질로 항상 미끈미끈하기 때문에 뭐가 말라붙는다는 게 불가능하고요. 네.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장이 고장난 거기 때문에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예, 숙변 같은 게 붙어 있으면 바로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대장 내시경 가끔 하잖아요. 네. 이거 할 때 일단 장 세척을 하거든요. 네. 그럼 아주 장이 깨끗해지고 숙변 같은 건 안 나오고요. 네. 대장 내시경으로 들어보면 장은 깨끗하게 매끈매끈하지 숙변 없습니다. 물증이 다 있다라는 거. 네. 아니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장애 연동 운동이 네. 있고 뭐 그리고 주름이 무슨 그 그랜드 캐년도 아니고 거기에 뭐 낀다든가 네. 그게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그게 뭐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간 끼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도저히. 말도 안 되죠. 예. 근데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단어 자체가 존재하니까요. 네네. 그 물체 그게 없으면 그 단어가 없어야 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단어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 숙변 제거 식품 같은 걸 먹으면 변이 좀 많이 나오긴 해요. 네. 그래서 숙변이 제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나온 게 뭐냐? 그냥 대변입니다. 아니, 원래 숙변 제거제가 수분하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대변이 묽고 커져요. 그래서 뭐가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아유 더럽네요. 정말. 예. 의학이니까요. 그 때로는 숙변 제거 식품 먹고 굶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디톡스를 얘기하면서. 근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뭐가 나와요. 시커멓게. 네. 그럼 이건 뭐냐? 이것도 그냥 대변이에요. 원래 대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소악마로 오늘 부르겠습니다. 양지열 어제 제가 이미 어제 중앙마로 해주기로 했다가 또 왜 갑자기 소항마로 하루 사이에. 급하게 땜빵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냥 고정 코너니까 야, 소악마 굳이 그런 거 가지고 싸우기 싫습니다, 이제.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제 사실은 그 2주의 핫한 법률적인 사안은 한번 정리를 하셨고 오늘은 어떤 사안으로 한번 해보실랍니까? 오늘 계속해서 문건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워가지고. 줄줄이. 네. 근데 양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일부러 남겼다와 이거는 일부러 남겼긴 너무 양이 많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많다니 일부러 남긴 거 아니냐. 초반에 저도 의인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내부 고발이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의인이 이렇게 많이 의인이 계실 수는 없거든요. 또 그렇다고 한 사람이 각 실마다 돌아다니면서 남길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국가안보실에 상황실까지도 남겼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 아마 박홍계 의원께서 잘 정리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밖에서 들었거든요. 네. 오늘 저는 박범계 의원님은 근데 의인이 있다고 보시는 쪽이고요. 계속해서 저는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저는 첫 번째 민정수석실에서 나왔을 땐 의인이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때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정무로 생각했는데. 가는 순간부터 이건 이상하다 하더니 어제 국가안보 상황실 안보실까지 나온 건 아니다라는 쪽으로 좀 돌았습니다. 예. 이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식당도 뒤져봐야 될 것 같고요. 연못도 파봐야 된다고 저는 물 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 비싼 침대 좀 뜯어보시죠. 어떻게 600만 원짜리? 예. 무슨 침대를 그렇게 비싼 걸 사가지고 쓸데없이 언론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건 조용히 경매 처분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돈으로 안 내니까요. 아니 그래도 그 뉴스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게 희화화되는 것 자체가 좀 싫어요, 사실은 좀. 그렇죠. 전직 대통령의 침대가 희화된 건 처음입니다. 화제가 된 것 자체가 처음이고. 그리고 저는 당연히 그 침대 같은 건 이야기가 새고 있는데 다른 대로 침대 같은 거는 그 청와대에서 구매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구매해 왔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김정수 여사가 본인 카드로 했다고.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인사를 하시면서 측근을 앉히질 않는 바람에 대놓고 그 누구시죠? 임명되자마자 전셋집 들어와서 사는 걸로 생각하고 나중에 나갈 때 빈소로 나가라 이렇게 고언을 해놓으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마음대로 사시겠어요? 아니 그래도 공간에 들어가면 침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침대가 또 되게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왜 하냐면 침대의 사용 연한을 9년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상 단임제잖아요. 5년밖에 못 사는데 청와대에서 그걸 9년으로 해놓은 거야. 그 연한으로 따지면 무조건 전임 대통령 침대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써야 된다는 심지어는 얘기인데 3대 대통령이 잘 수도 있겠습니다. 탄핵이 돼버릴 경우에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임기 2년째 만약에 샀어요. 그렇죠. 5년 지나고 또 2년.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최악인지 거죠.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지금 9년 연한을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침대는 대통령 임기에 함께 한다고 하죠. 사용연한을 지나치게 사적인 가구라서 그러게요. 법을 좀 바꾸든지 뭐 매트리스라도 바꿔 드리든지 하죠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결정했네요. 뭐 입법을 했네요 그 사이에. 대통령 침대는 대통령 임기와 함께한다. 예. 정리.
청와대는 참고해 주시고요. 예. 자, 오늘은 무슨 왜 이런 걸로 쿵짝을 맞아가지고 떠들고 있지? 오늘 저기 국민의당 어제도 이제 김성호 그 당시 공명선거 추진 부단장이죠. 오늘 새벽에 귀가를 했어요. 거의 19시간 가까이. 이게 지금 뭐 원래 모든 사안이 그렇습니다만 한 1, 2주 크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나면 그 사안이 점점 잊혀지게 마련이긴 한데 예. 그러다 보니까 끝난 줄 아는데 끝나지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이었죠.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되면서 거의 정점이 달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많은 또 그에 또 뭐 조금 전까지 저희도 이제 문건 얘기했다시피 큰 사건들이 계속 나오니까 좀 관심사에서 멀어졌는데 네, 방산비리 이런 거 나옵니다. 예, 어제 이제 김성호 지난 선거 당시에 그 공명선거 추진 추진입니다. 부단장 예. 이 거의 19시간가량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예. 원래 이분은 이제 그 기자 당시에 왜 또 기자 출신이란 것까지 강조를 한 하시고 분은 법조인 출신이고 예, 한 분은 검사. 예, 부장검사까지 하셨다가 변호인으로 변호사 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되셨고 한 분은 어제 조사받으신 분은 이제 기자 출신이고 기자와 검사가 힘을 합쳐서 공명선거를 추진하는 단을 그러니까 그리고- 구성은 좋네요. 그리고 단장은 이용주 의원으로 검사 출신이고 부장검사 출신이었고 예. 직전까지 검사를 하다가 현역 이제 의원이고. 현역 의원이셨고 근데 거의 19시간 마지막 2시간 가량은 본인의 이제 조서를 이제 살펴보는 대로 썼다라고 하지만 어제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을 만나서 한 얘기는 우리는 검증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분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이런 겁니다. 이제 정리를 쭉 하면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증거물을 만들어냈고 네. 녹취 파일하고 그거를 그 단독 범행이라고 계속하고 있고. 그거는 단독 범행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그것까지 그 공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것들을 자꾸만 계속해서 증거를 찾아와라. 또 제보자 안다면서 만나서 녹음해와라. 이런 그 식으로 언론 얘기를 보도에 했기 따르면 때문에 그 다음날 뭔가 잘못됐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을 하고 계속해서 유지를 했기 네, 때문에 네. 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증거가 만들어진 조작된 증거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발표했을 때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좀 전까지 말씀드렸던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김성호 당시 부단장이나 김인원 부단장이 야 이거 증거 제대로 된 거냐 확인해 봤냐라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물었어요. 확인했어요. 네, 들고 왔으니까. 그랬더니 100% 확실하다. 내가 여러 군데 제보도 확인해봤고 뭐 저기 복수의 관계자들을 확인했고 이런 것들을 확신을 시켜준 사람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준수 전 최고위원에게 이유미 씨는 나는 그런 식의 확신을 준 게 아니라 거꾸로 그 다음날 이게 사실상 제보자가 없는 것과 없는 거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문자도 보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는 거의 이제 유죄를 피해가기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그럼 어제 그럼 김성호 부단장은 왜 조사를 받았냐? 네. 그러면 김성호 부단장은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증거 조작은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냥 믿은 책임밖에 믿은 죄밖에 과연 없느냐. 믿은 죄밖에 없다고 봐야 되느냐? 법률적으로는 어떠냐. 이거죠. 아니면 그분도 이제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확인을 단순히 소홀한 거를 떠나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이제 알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난 이걸 해야겠다. 발표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라면 그걸 이제 이게 법률적으로 따지는 거죠. 미필적 고의라는 건데 김성호 그 수석부단장이 이게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까지 갔느냐. 그렇죠. 법률적으로 보면. 아니면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가 바로 코앞이고 4일 전이니까 코앞이고 촉박하고 지금 국면이 어려운 이 후보를 위해서 좀 미진하지만 갔느냐 이거를 그렇죠. 판단해 보겠다는 그걸 거죠. 판단한 거죠. 네. 이제 어제 조사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한 얘기는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녹취 내용도 꼼꼼하게 검토를 해봤고 본인으로서는 의심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제보자의 이메일 같은 경우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제보자라고 한 사람의 이메일이 맞는 걸로 인터넷 검색 결과가 나오더라. 네. 저도 그래서 제 이메일을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이메일은 나옵니다. 양결이라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대단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언론에는 이메일 검색한 것만 나오고 있지만 다른 부분도 본인이 이제 충분히 검증 과정을 거쳤다라는 설명까지 하셨는데 그게 뭔지까지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과연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느냐라는 것을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결국엔 대법원에서 판례를 비춰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좀
까다롭게 따지긴 해요. 이게 그럼 어떤 식으로 따지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내용 자체를 봤을 때 그리고 정을 얼마나 구체적이었느냐? 그리고 그거를 확인해 줄 만한 주변에 다른 자료들도 또 있었느냐라는 걸 보는 거고 그런 것을 과연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학력이나 경력이라든가 사회적 지위 또 그거를 봤던 시점 사회적인 파급 효과 어렵네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나하나 다 짜지는 거예요. 제가 근데- 보기에는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네. 성향에 따라 크게 갈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만큼 이게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이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그렇죠. 경우거든요. 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는 그때 당시 어떻게 봤냐면 뭐 인터뷰라든가 예. 뭐 영상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회사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충분히 있는데 그리고 사무실에서 인터뷰한 내 것도 회사라는 있었고. 얘기 동영상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믿은 걸로도 이거는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그 굉장히 그러니까 그것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났지 네,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그래서 실형까지 이제 1년 복역을 갔잖아요. 하셨던 그런 경우기 그 때문에 경우에 비추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어려운 거라고 근데 볼수 정봉주 있고요. 전 의원의 그 판결이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판사가 어떤 성향이냐는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너무나 이때 정치인 판단을- 정봉주 전 의원은 이제 보복을 당했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이제 더군다나 사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지금 BBK 네. 사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본인도 이제 억울하다고 김경주 씨도 다시 이제 법적 소송을 할지도 모른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너무 간 사안인데 그만큼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는 거고 이런 거를 또 규범적 판단을 한다는 법원에서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그 사람이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 현재 과학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봤을 때 일반인이라면 이 정도 상황이면 알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플러스 거기에 그 행동을 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김성호 단장의 개인은 어떻게 봤을까. 두 개를 겹쳐놓고 봐서 판단을 한다는 건데 이것도 참 어렵죠. 말하면서 저도 어렵네요. 저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양측이 어떤 증인을 불러오고 그리고 판사가 어떤 성향인가에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저한테 충분히 검증된 거냐 이때 이 단장 그 공명선거 추진단에 충분히 검증된 거냐 묻는다면 저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제보를 받았을 때 결국은 그 제보를 잘못 터뜨렸을 때 반작용으로 소송을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잘못 터뜨리면 그러니까 잘못 터뜨려 소송을 당했다보다 제대로 터뜨렸는데도 5천 살인 사건의 문제 제기를 제대로 했는데도 몇 년을 고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의 하자도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사자하고 통화를 못했거나 당사자가 하다못해 어디 사는지 예. 당사자하고 어떤 관계인지 당사자가 뭐 이메일로 뭐라고 그랬는지 기본 접촉이 없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제보자를 확인을 시켜달라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물어봤더니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 사람이 직접 통화를 원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제보를 안 하겠다고 했다. 그 말을 했거든요. 상관없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통화를 안 하면 좋아. 그러면 가서 만나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그러면 거예요.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그러면 김성호 부단장 입장에서 이준서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준서 최고위원을 믿을 만한 사람이었느냐 평소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예. 이론적인 거고요. 실제 겪어본 바에 따라 이런 제보를 다룰 때는 중간에 누가 해줬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그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의지가 있는 거란 말이죠. 전화는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사람을 보내거나 어디서 만나자고 하거나 따로.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양면성이 가진 게 그때 당시 폭로했던 게 5월 5일이었잖아요. 네. 대선이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다소 무리해서라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박할 시간 없이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잘못이다고 볼 것이냐. 이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말 양쪽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론이 아니라 진짜 제보를 많이 다룬 기자나 이런 사람 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제보를 많이 다룬 사람을 증인으로 누가 데려오느냐에 따라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왜냐하면 상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 정도면 이메일 확인하면 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법이론상으로만 알고 이제 실제 겪어보지는 저는 않아서. 그에다가는 되치기로 큰일 난다는 거를 정치권에서는 다들 알아요. 아, 그래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어쨌든 플러스 오늘 이제 김성호 단장은 귀가를 했고 일단은 그러면 앞으로 남은 건 이제 당시에 단장이었던 이용주 현역 의원까지도 조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피의자 전환을 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모르는 거죠. 어차피. 네. 네. 이용주 의원에서 만약에 피의자 전환을 안 하고 참고인으로 끝나면 이 사건은 사실상 끝난다고 봐야 되죠. 더 이상 올라가진 않는다고.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죠. 사실 네. 이용주 의원이 그때 최종 어쨌든 현장에서의 결정자였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일단 최고위원이라든가 당시 어쨌든 당의 공식 그 직함은 부단장이었으니까 그 정도에서 형사처벌 단계는 끝난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이용주 의원이 피의자 전환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 사안이 어디서 끝이 나느냐가 판가름 될 것 같다. 오늘의 포인트고요. 제보자는 꼭 만나야 된다는 것은 제보자는 제 얘기가 아니라 네. 경험자로서 전문 피해자로서 안 온다고 하면 가면 되거든요. 공장장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안 믿는 사람 누군가를 보내든가 직접 가는 게 그러면. 하나 배웠습니다 오늘 제가. 해외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해외도 찾아가서 만나는데요. 굳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냥 소확만 하겠습니다. 저 다음 주에 오는 거죠 이제. 내일은 또 안 와도 되죠. 2주 연속으로 왔기 때문에 다음 주를 건드셔도 돼요. 양지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불친절한 AS. 역시 노회찬 대표님 관련해서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슬리퍼와 쓰레빠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다. 슬리퍼는 신고 다니고 쓰레빠는 끌고 다녀야 한다. 제 머릿속에 슬리퍼는 헝겊으로 실내에서 주로 신고요. 쓰레빠는 합성 수치로 만들어가지고 밖에서 주로. 그리고 허리가 절단돼야 됩니다. 슬리퍼는. 그리고 러닝 셔츠가 아니라 난닝구를 입고 이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네. 난닝 혹은 트레이닝복이 아니라 추리닝을 입어야 하고요. 네. 역시 노회찬 대표님 문자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멀리서 듣나. 월장원 노리는 페루. 예. 페루 트루히오. 애청자 신채연입니다. 그러나 내일 출발합니다. 내일 출발해서 아무 사람을 거쳐서 귀국한 예정이 나왔네요. 안타깝네요. 저희가 연결해 보려고 그랬는데 탈락되시겠습니다. 휴스턴 김모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침대 박사모 카페에 경매하면 어떨까요? 예. 거울방에 거울도 조각을 내 손거울로 만들어 팔고 그것이 바로 창조경제 아닙니까? 예. 재미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과학과 시사가 세계 최초로 만난 시간을 벌써 9개월여 가까이 끌고 오고 있는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율이 한 7, 8할은 돼요. 네, 굉장한 거죠. 예,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7, 8할이면 뭐 4할만 돼도 스윗하잔데. 근데 지난주에는 삼진 나와서 나가셨죠. 예, 뭐 베이브루스도 간혹 삼진을 당하곤 했죠. 자,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은 철저하게 과학, 의학 관련된 얘기를 좀 진지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과학만 해보자. 네. 예. 일단 왜냐하면 저희가 첫 시간은 외계인으로 시작했고요. 한 두세 번 그렇게 하다가요. 네, 외계인 하다가 갑자기 국정농단 시타가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촛불을 과연 끌 수 있냐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안드로메다라고 가가지고 아직 안 돌아가고 있었는데 네. 다시 과학으로 돌아가겠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상식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여름철이고 하니까 또 다이어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 한 분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K모 당의 오모 후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 실명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대선까지 출마하신 분인데 그렇죠. 실명을 얘기할 수 있죠. 기호 7번 경제애국당의 오영국 후보입니다. 경제애국당 생각납니다. 네. 참 재밌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식 찌꺼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대장균 시체하고 내장의 상피세포 같은 게 배출되는 게 30%나 됩니다. 대변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먹은 건 없으니까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것만 나오니까 마치 오래된 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숙변 제거 식품 용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변비 치료제나 관장 기구예요. 근데 그렇게 팔면 되는데 숙변 제거와 건강을 위한다고 굉장히 비싸게 파는 게 마케팅으로 개발된 논리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숙변이 너무 흔하고 또 오래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의심을 안 하게 되고 한편 이제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개념이냐 그렇게 단어를 생각이 되잖아요. 없애버리는데. 네. 이게 느낌상으로는 뭐 한의학에서 온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뜻밖에도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고대 이집트요. 네. 그래서 20세기 초까지도 서양의 개념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양적 개념이 아니고 서양적 개념이고요. 그게 이제 아마 사람들이 신체 구조, 그러니까 신체 내부의 장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모를 때. 그렇죠. 누구나 이제 어떨 땐 잔면감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하고 연결해서 틀림없이 뭔가 남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찌꺼기가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그런 개념이 탄생했군요. 그래서 한 3, 4천 년 된 개념인데 100년 전에 서양의학에서 이제 관찰을 하면서 폐기가 이미 됐습니다. 해보니까 예.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거. 안 없어요. 예, 다 대변이구나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에만 이상하게 살아남아서 활개를 치고 있는 상태고요. 그거는 뭐 다이어트 식품이나 이런 거 연결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 원래 외국계 들어오면 그게 굉장히 더 큰 힘으로 뭐 여러 가지 사상이든 종교든 더 크고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쨌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었지만 한편에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면 되살아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숙변 개념이 아직까지도 살아남고 있다. 이거 좀 없애자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7번 후보님은 네. 관장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다가 실패하신 후보였던 것으로 몰랐네요. 몰라뵀습니다. 자, 먼저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원준이었습니다. 안녕.